영화배우 최공주입니다. 저도 나왔거든요. 예, 7번째 출연작인데 이 영화에서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다들 다들 피하는 바람에 또 별 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이 영화를 잠깐 얘기하자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현실을 다루는 거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만들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고 나자마자 지금 이 영화 속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한진이 대한항공이 작달나고,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가 지금 고성에서 불타고 있죠.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특히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고문. 부역자들 원 때는 미칠 것 같아서 화가 나가지고 만들었지만 이게 너무 차가워진 머리로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결국엔 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해서 만들게 된 것 같고 다행히 이걸 통해서 또 좀 변화하는 청년들이 좀 있어서 연락 오고 이러니까 그때 힘이 좀 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문화 전쟁에 대해서 좀 실상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15년 전부터 문화 전쟁 이 단어를 제가 갖고 했을 때 아무 누구도 안 먹혔어요. 작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작년부터 뭔가 이상한데 왜 저기 문학에서 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하면서 왜 문학의 쪽에서 쌩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아 문화 전쟁이라는 거 무서운 거구나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건데 그 재밌는 게 이제 결론만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문화 전쟁의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화 전쟁의 결론은 뭐냐? 부역자 2 만들면서 저는 저희 스태프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스태프들이 공포감에 쩔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감독님이 막 원을 능가하는 멋진 작품을 열심히 도와서 만들겠습니다. 10일 후에 얘기해. 10일 후에. 10일 후에 작가가 딱 첫 마디가 일주일 만에 한 마디가 그랬어요. 감독님 큰일 났는데요. 뭐가 하니까 뭐 이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망했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망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어떻게든 우리는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찾아내. 이러면서 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문화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다양하고요. 좀 흔히 말하는 여기 이제 우파라든가 보수 쪽 분들은 문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영화니까 영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또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아주 쉽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을 딱 보면은 요즘 어린 것들하고 대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가 달라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어른 세대는 텍스트 용어를 쓰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영상 이미지 언어로 받아들여요,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는 어르신, 애들한테 앉혀놓고 책 읽듯이 하지 말고 같이 영화를 보시고 내 영화를 한 번만 봐줘. 라고 하면서 이런 영화들을 자식 새끼, 손자들 데리고 와서 한 번씩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가 형성이 돼야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의 어르신들은 뭐냐 그런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말도 잘 못하는 애들 제일 처음에 얘네들 뭘 보여줘요? 뽀로로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애들 만화 채널 보여주지 않습니까? 애들이 언어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이 영상 언어예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이미지로 세상을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문화전쟁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좌파는 이미지를 정했고 우파는 그동안 이미지를 하나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존경한다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든 뭐든 이미지 떠올 때 뻔하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글자 손 딱
뻔한 이미지들이에요. 애들은 지겨운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지긋지긋해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을 보자고요. 항상 이미지 순하게 바꾸잖아요.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미지 어느 상태에서 자기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청년들이 아주 문화전쟁에서 아주 기본적인 전술 전략이에요. 이미지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로 꿰야 되는데 우파는 지금까지 이미지를 만드는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만든 작당들이라는 팀에서 이제 젊은 애들 도와가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 보수 영화잖아요. 네버.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끌어달라고 하는 거지 절대 보수 우파 영화 아니고요. 오히려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당했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화 전쟁이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이건 뭐냐면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그람시의 진지론을 공부하셔 기본적으로 알아요. 문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머릿속의 뇌세포 구조를 바꿔버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절대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이미지로 받아들고 그걸 이미지라고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미지를 누군가 깨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문화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람시는 문화진지를 통해서 장악을 해서 사람들의 뇌 속에 자신들의 이념을 심어놓고 하면은 피를 부르지 않고 혁명을 이룬다라는 게 큰 문화진지론의 가장 모티브고 그게 완벽하게 구현된 데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완벽하게.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느냐? 과연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택했는데 왜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사회주의가 돼가고 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군인들은 자살하고 깜빵 가는데 북한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 공산주의라는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추원을 받아가지고 독립 유공자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원봉을 제가 5년 전부터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파는 몰랐어요. 왜? 김원봉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제 자리도 더 보니까 불과 4년 전, 3년 전에 김원봉의 암살이나 밀정에서 영웅으로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시하는 우파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역사를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북한만 때려잡으면 되는 문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왔었는데 그 사이에 문화전쟁은 완벽하게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다 뺏긴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어린 세대들입니다. 다른 얘기, 다른 이미지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보고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여러분들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영화적으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그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라고 반공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반공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공 영화는 철진한 영화라고 해요. 근데 세상에 반공 영화라고 말하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쟁 영화, 컴뱃 영화, 워 무비, 컴뱃 무비라고 하지 안티 커뮤니스트 무비 이런 건 없어요, 원래. 근데 한국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한국 영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면 반공 영화라는 단어가 군사 독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양새를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자들이 박정희 이제 전두환이 대한민국에 이제 반공 이걸 심어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해서 반공 영화라는 단어를 이용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반공 영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공 영화는 일제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일제 시대 때 여기 보면은 처음에 보시면 저기 이강천 감독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생판 처음 들어보신 분일 텐데 이 이강천 감독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 영화만 만드신 거예요. 반공산주의 영화만 학을 띄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서 반공 영화 역사를 다룰 때 이 감독은 이름이 딱 사라집니다. 왜? 좌파들이 모든 영화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진 두 장을 보시면 하나는 반공 영화의 최고봉이었던 빨간 마을, 이건 뭐 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자, 이게 보면 알고요. 죄송합니다. R2B라는 영화도 젊은이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빨간 마우라의 리메이크작이 R2B예요. 그런데 반공 영화인데 이건 민방위 훈련으로 끝납니다. 자, 근데 자, 이걸 왜 처음에 딱 붙였냐면은 MB 정부가 딱 등장을 하면서 CJ가 하도 좌파 영화만 만들어내니까 CJ를 이놈들 손 좀 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CJ에서 딱 찾아갑니다. 그 아까 그 영상 봤을 때 어떤 아주머니 화장 진하게 귀신 같은 아주머니 CJ 부회장인 그 이미경 부회장인데 CJ ENM에 그 사람 이 사람이 딱 그럽니다. 아야 왜 그러세요? 우리도 우파 영화지. 그 전에 좌파 정권이니까 도와주는 거고 나도 사실은 우파야. 우리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파 영화 찍어줄게 하면서 빨간 마을을 갖다가 R2B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지고 무마해요. 무마하는데 가지고 막 배우들 짱짱하잖아요. 뭐 비에 막 이런 애들 나오니까 150억 들였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작가들이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통진당 출신의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 쪽에서는 뭐냐? 영화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빨간 마우라 리메이크 했다고 하니까 그냥 얘네들 정신 차렸네. 가지고 장난친 것이었습니다. 정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오니까 더 열받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제가 막 알려주고 이러니까. 가지고 CJ 이것들을 이제 손을 봐야 되겠다. 딱 하고 하니까 이제 문화계가 이것 봐라 하면서 팍 던져버리는 게 블랙리스트입니다. 박근혜 죽이자고 덤벼든 게. 우파를 가지고 CJ가 아주 대놓고 장난쳤던 영화입니다. 같은 영화. 자, 그래서 왜 전쟁 영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파에서 만들어내는 전쟁 영화들은 다 반공 영화로서 치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인천 산림작전 할 때도 반공 영화에 새가 안 넣으면서 막 철진한, 이념 진한, 철진한 이념 영화 그러잖아요. 반공 영화 못해서 아직까지 공산주의는 살아 있는데 싸우질 못해요. 왜? 반공 영화는 아니 그럼 전쟁 영화야. 6.25 전쟁 영화라고 하면 되는데. 전쟁 영화는 무조건 반공 영화라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전되는 게 이제 웰컴 투 동막골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보십시오. 자, 이 사람 한영모 감독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공산주의 영화의 특징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을 다뤘고 이것은 형제간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총을 겨누는 형제인데 이것은 지금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서 자주 활용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로. 한번 참 들어가 보시면 당시에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어떻게 봤는지 이런 것들 반공 영화가 왜 반공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영화가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영화계를 바꿨던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지를 다 바꿀 때 그래가지고 정부가 막 다 난리를 쳤다 난리를 치고 그때 뭐 군부독재가 한국 영화는 쓰레기가 됐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대한민국 영화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 엄청난 돈을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숨겨놓고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한국 영화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는 박정희 시대 때입니다. 60, 70년대가 한국 영화 1차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1962년도에 박정희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죠.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책을 냈는데 박정희의 모든 문화적 정책을 다 비판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학이든 모든 뭐 식자층. 근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그 문화적 정책이 옳았다라고 쓰는 책이 있어요. 처음으로. 우파에서 나온 처음으로 박정희 관련된 문화 관련 정책 책이니까는요. 문화 대통령이란 책, 그 주제로 만든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산업화 대통령으로서는 박정희를 이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지금까지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인간들 스스로 지금 박정희를 그냥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희는 그 누구보다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파 쪽에서 문화 쪽을 모르다 보니까 문화 쪽을 안 다루니까 계속 경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좌파들은 문화 쪽을 다 장악해서 이쪽은 다 박정희를 썩어빠진 인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데 얘네들도 할 말이 없는 게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주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감독들이 헐리우드로 홍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홍콩 무협영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무술 감독들이 원래는 다 한국 영화 감독들 출신이에요. 지금 중국 영화, 홍콩 영화 발전시킨 사람들 한국인들입니다. 싹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왜? 박정희 때 문화정책을 띄우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죠. 왜? 모르니까. 자, 지네들이 딱 한 게 그러니까 맨날 반공 영화만 들이대는 겁니다. 제 좌파들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나라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김대중 정부 때 단편 김대중 정부 때 돈 5천억씩 때려 영화판에서 때려 박아줄 때 260편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 박정희 정부 때 매년 300편이 만들어집니다. 장편으로만. 그것도 상업 영화로만. 그러니까 영화가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유명한 감독들이다. 여러분들 신상옥 감독이니 뭐 김기현 감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과거 유명한 감독들은 다 이때 박정희 정부 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매년 300편인데 15년, 20년만 잡자고요. 1년에 그러면 20년에 10년에 3,000편, 20년에 6,000편을 잡는데 지금까지 그 군사정부 시절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반공 영화는 200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반공 영화는 철진한 거야. 아 그래? 하기사 우리 때는 좀 봤지 뭐. 지금 뭐 반공 영화 보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만들었던 그 위대한 찬란한 한국 영화 르네상스 일기는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죽였느냐? 좌파가 죽이는 데도 했지만 우파는 모르는 상태에서 동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좌파들이 역사적 위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말했던 이강천 감독 싹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리고 이 가장 유명한 두 감독을 이 두 명한 유명한 감독을 딱 전면에 내세웁니다. 유현목 감독이면은 절대 거장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이만희 감독은 지금 제가 봐도 천재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온 감독 중에서 이만희는 천재입니다. 이 두 감독이 있는데 이 두 감독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워낙에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워낙에 위대한 감독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뒤져보니까 자 50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반공 영화 5편 찍었어요. 반공 영화 9편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은 그 군사정부 때 깜빵을 갔다 오긴 했어요. 둘 다. 둘 다 갔다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만희 감독은 왜 깜빵에 갔냐면 반공 영화를 찍기 전에 국방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반공 영화를 찍으라고 했는데 아니다. 유현목 감독님은 반공 영화를 찍으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카인의 후회라는 약간 달달하면서도 조금 약간 지금 좀 뭐 이런 반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돈 줬으면 돈 된 대로 만들어야지. 너 왜 이래? 불렀어요. 아 싫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돈 내놔. 다 썼는데 20개 깜빵가 이런 거거든. 근데 그건데 이 사람들 깜빵 갔다는 힘을 닦아가지고 반공 영화를 찍게 만든 군사정부의 피해자들을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현목 감독님은 나 반공 영화 감독 아니라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이현목 감독이 이만희 감독이 좀 일찍 타계하셔가지고 뭐 그런 일도 없었지만 그 정도로 얘네들은 자기들 멋대로 역사를 바꿔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영화로서 얘기를 하지만 이 영화가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사회의 역사 이게 똑같이 좌파들은 통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저는 영화로서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계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공 영화는 실제로 80년대 중반까지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종상 시향석에서도 반공 영화상이 있었지만 시대가 이제 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좀 뭔가 이제 조금 유화적 정책이 서면서 좀 바뀌긴 하는데 재미있는 게 이걸 쭉 이제 반공 영화를 조금 만들어지긴 합니다. 만들어지긴 하다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까 그렇게 역사를 바꾸는데도 진짜 재미있는 인물이 있냐면
좀 이따 나올 텐데, 자, 이걸 가장 중요한, 이렇게 지금 영화 역사를 보다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던 가장 중요한 역사들을 시간대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거든요. 87년 서울의 봄 있을 때잖아요. 자, 영화계에서 방공영화가 완벽하게 사라진 해가 또 1987년입니다. 완벽하게. 자, 그런데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알고 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하신 분이죠. 최후의 증인이신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임권택 감독이 100편 영화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60편이 방공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하는 감독 중에서 방공영화 감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임권택 감독이에요. 근데 임권택 감독이 아까 말했던 87년도 이전까지는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승복 어린이, 이승복을 다룬 영화까지도 찍었어요. 그리고 아방구 공수군단이라고 해가지고 헐리우드하고 하는 제작자가 굉장히 큰 버젯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하고 공동 제작했던. 재미는 없지만 그때 갔을 때는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 임권택 감독이 그 공산주의였던 감독이 87년 이후로 바뀝니다. 그 85년도에 약간 길소뜸에서 좀 뜸한 것 같더니 90년도 넘어가서 개벽을 다룹니다. 개벽, 동아혁명을 다루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화계부터 여러분들의 젊은 친구들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1991년도에 들어가서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히 좌상향으로 돌아섭니다. 방공 영화만 찍던 감독이. 그래서 지금 다 돌아가시고 했었지만 최소한 영화계가 어떻게 좌상향으로 됐고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임권택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은 노장일 수는 있지만 제가 거장이나 명장으로 치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황등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쨌든 임권택 감독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찾아가다 보면 임권택 감독이 2번을 변합니다. 2번 변할 때 그때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있어요. 철저하게 그걸 알고 살아남은 감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 역사의 흐름을 좀 한 사람만 잡아서 알고 싶다면 임권택 감독을 뒤져보면 나옵니다. 자, 방공 영화 사라진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안 봐요. 이제 사람들이 이 시기 전두환 정권 이후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관객들도 바뀌고 어쨌든 바뀝니다. 가지고 방공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물론 그 전에는 또 좀 이따 나오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화계 세대 교체가 87년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영화계 단지 그 당시 영화계에서는 그냥 상업 영화계다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없었어요. 누가 뭘 하든 그냥 우린 돈 벌면 돼 이거 했었는데, 철저하게 이념에 의한 영화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상곤매라는 단체가 딱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파업자냐나 교문을 박차고 같은 그 완전히 극좌 성향의 사회주의 성향의 영화들을 가지고 만들면서 대학가를 돌면서 대학생들 선동하기 시작하죠.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파 영화 만들어서 우파들 선동으로 다니는 거와 똑같은 짓을 얘네들은 이미 30년, 40년 전에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방공 영화 사라지고 하는데,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잘 드셔야 됩니다. 아까 연두를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얄라샹이라고, 여러분들 서울대 얄라샹이라고 좀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언제 생겼냐면 1979년도 12월 달에 생겼습니다. 12월 달에. 12월 달이 뭐냐? 자, 여러분들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해입니다. 79년이면. 자, 얘네들이 왜 딱 했냐면, 근데 얘네들 79년도에 딱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하니까 만세를 불렀습니다. 젊은 애들이 사회주의를 꿈꿨던. 야, 와 만세,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자유와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두환이 딱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야, 이상한데, 안 되겠는데, 뭔가 작전 다시 짜야 돼 하면서 그때부터 1970년도에 얘네들을 시작으로 해서 영화계 진지전이 시작이 됩니다. 1980년에 얘네들은 전국의 대학생 영화를 다 묶어가지고 전국 대학생 영화리 연합을 만듭니다. 동아리 연합을. 그리고 나서 그쪽을 통해서 영화를
영화가 아닌 투쟁 수단으로서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어떤 식으로 투쟁을 하느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때부터 이 서울대 놈들이 똑똑하긴 똑똑했었어요. 왜냐하면 피로써 뭐 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박정희를 물리쳤는데 또 군사가 와버리니까 야, 이제는 총싸움 갖고는 안 돼. 투쟁 갖고는 안 돼. 화이병 던져봤자 안 돼. 우리는 새로운 작전을 짜. 얘네들이 그람시의 진주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에 그람시가 소개가 된 것은 87년도 이후인데 이미 얘네들은 원서를 읽었는지 뭐였는지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멘트들 딱 보시면 돼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아무나 오라고. 자,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영화 감상을 합니다. 처음에 영화를 볼 때가 80년대만 해도 영화는 극장을 보기가 쉽지 않고 외국에 있는 영화들을 들어와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고 공부해보니까 영화에 대해 스터디를 막 하는 거야. 영화 어땠어? 그러니까 배우자도 보는 게 어땠어?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보다는 이런 게 어때? 막 딱 논의를 하면서 그걸 지적 장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속해 있지 않으면 뭔가 어렵게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얄라셩 회원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서울대 얄라셩이라고 하면 이름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야, 그럼 영화 한번 찍어볼래? 우리가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서 영화인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영화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야, 그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영화제 만들죠, 우리가. 지금 1년 365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영화제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얘네가 만든 영화제에서 시작해서 지금 1년 360일 한 영화제 전부가 다 여기서 파생된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내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화제를 통해서 좌파 사상을 주입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고 그런 조직들이 형성돼서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뿌려대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다 그거입니다. 영화는 영화가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투쟁 수단, 선동의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인의 자세가 글러먹었던 놈들인 거예요. 얘네들. 영화라는 힘을 알게 된 거고 히틀러나 이런 놈들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했던 놈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 당시 공산주의자들. 어떻게든 우리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키워냈잖아요. 이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또 얘네들을 투쟁 수단으로서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음 행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거는 자, 얘네들이 이제 이론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공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고한 것은 뭐냐면 방공이 이제 누르주해. 방공 재미없잖아. 또 유치하잖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구촌 평화의 시대야. 이제 반전으로 가야 돼. 하면서 방공이라는 단어에서 반전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는 게 영화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영화계에서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새로운 이미지, 강남 좌파니 뭐 말 들어본 거 있죠? 다 영화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계형 좌파 다 영화판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왜? 그만큼 대중들한테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긴 말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공에서 반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람시의 진지전이 영화판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아까 말했던 얄라셩의 전국 대학생 영화 동아리라는 시작을 하고, 자,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식의 교육을 시키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않고 영화도 못 만드는데 뭐 시키면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단계별로 나눕니다. 가지고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충무로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영화를 잘 못 만드는데 투쟁력 하나는 확실해. 걔네들은 저희 독립영화계로 내보내고, 말 잘해 하는 애들은 한겨레 시내 21일, 한겨레 20일 여러분들 들었죠? 한겨레 문화교실 이런 데 싹 보내서 계속 강의를 시킵니다. 교육을. 그 다음에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시키는 건 무조건 해. 걔네들을 뿌락치로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다 집어넣습니다. 공무원으로. 당시의 공무원들은 좀 약간 가기 싫어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들은 다 문체부 공무원들 했고 지금 그 문체 공무원들이 다 고급 간부가 돼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되든 MB가 들어오든
말 안 듣고 야 누가 블랙리스트 만들어 바로 꺼서 바로 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판을 바꾸려면은 그냥 문화체육관광부를 부셔서 없애버리면 돼요.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근데 못 부시죠. 왜? 우파는 대가리만 바꿔왔어요. 좌파들한테는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부시지 않으면 좌파는 절대 안 문져.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파 대가리가 딱 넣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임기만 채우다 가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 자, 이렇게 해서 쫙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영화계, 이론계, 저기 국립영화계부터 아주 한겨레 문화센터, 관광부까지 다 이게 진지전의 형태입니다. 그냥 어디 한 군데 딱 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된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겨레 그 문화학교가 발전돼서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한겨레 기자 스쿨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한겨레 기자실 또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기자를 막 만들어내요. 한겨레 기자를 채용 안 해요.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내버립니다. 어디부터? 문화부부터. 그다음에 사회부. 그리고 서서히 정치부까지. 쭉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영화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지금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그 사회학자들이나 우파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87년도 아니면 87년도에 서울의 봄 이후에 이제 87년도에 이제 그람시 진지 펼쳐졌다. 어떤 사람들은 91년도에 소련의 패망 이후 이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루트를 찾다 보니까 그람시 진지를 택해서 91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둘 다 헛소리입니다. 그 전에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영화계에서는 이미 79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파들은요 이론서라든가 역사의식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은 말을 믿지 마시라고 난 대놓고 말 얘기하는 게 역사는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역사든 뭐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람시도 문화진지론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문화를 보니까 그람시 진지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도 나쁜 놈들인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가들이 없어요. 전문 역사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우파에서는 역사책을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점들이 아직 우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것들만 전달되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더라도 전달된 역사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느 날 김원봉에서 뚝 던지니까 김원봉 누구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왜? 역사가도 아닌데. 중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역사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그 문화로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빨리 아셔야 된다는 거.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우파는 그동안 너무 버리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의 문화계 대한민국이 장악된 겁니다. 서서히. 자, 그렇다면 제일 끝으로 가보자고요. 저기 한겨레 창작학교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파생된 한겨레 기자 스쿨에서 수업받고 갑자기 경향신문 온 기자한테 너희들의 뿌리가 여기야라고 말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좌파들은요 철저하게 조직적 체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서로가 몰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경기 동부연합이 이석기 딱 할 때 아로 조직 뭐 들어보셨죠? 경기 동부연합이 이걸로 무너졌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경기 동부연합이 있으면 북부연합도 있겠죠? 서부연합도 있겠죠? 자, 그럼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연합이, 전국연합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겨우 이석기 하나 가지고 통진당 해산시켰다고 우와 우리는 빨갱이 다 잡았어. 아이고 이거예요. 이석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로라는 조직이 있으면 이게 좌파들은요 그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들은 6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중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중간 단계에서 바로 윗 단계가 누구 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공개적으로 나와 있거나 상징적으로 나온 인물을 빼고는. 자, 김영환 씨, 여러분들 김영환 씨 같은 경우가 가장 위쪽에는 뭐 R인가 뭐 무슨 뭐 또 있더라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조직인데,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애들은 감히 김영환한테 건들지 못해요. 이정희 같은 애들은 더 밑이고. 그러니까 그 통진당 해산할 때 다른 사람 다 뻥에 막 하태경 막 자기가 다 했다 다 뻥이고 김영환 씨가 딱 가서 내가 가서 김일성 돈 받아가지고 내가 쟤네 돈 줬어. 경기 동부연합 뭐 다 나눠서 내 총공연을 내가 돈 줬어. 그래 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찍소리 못해요. 이석기랑 이정희 같은 애들.
그래서 통제당 해산된 겁니다. 그 정도로 걔네들은 감히 건들 수 없는 체계들이 있어요. 건들 수 없는 체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람시든 김일성이든 뭐든 걔네들한테는 중요치가 않다니까요. 얘네가 만든 이념이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에서 뭘 어떻게 했을 때 이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는 투쟁 수단으로서의 도구다. 자,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딱 하나죠.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도구다 라는 걸 딱 지키는 순간 쟤네들은 알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자들이 영화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어떤 네트워킹이 펼쳐야 되느냐? 우리처럼 영화 만드는 사람이 자료가 필요해요. 그죠? 야, 어디 자료 좀 줘. 다들 오는 겁니다. 좌파들이 왜 우파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뭔가 자료들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근데 걔네들 쉽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부역자들 같은 다큐멘터리 우파 다큐를 진짜 만들기 힘드냐면 자료가 없어요. 없고 그나마 조금 있으면 못 쓰는 자료들이에요. 네, 검증이 안 돼요. 5.18 북한군 투입했다? 저 증거만 있으면 뭐 죽일지 못하지. 다 죽여버리지. 이건 전쟁인데 자료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게 확실한 자료라고 하지만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자료들이에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조직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 곳곳에 여러분들 자녀들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종교조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 만들어지고 나서 종교제가 만들어졌어요. 모든 기본 베이스 바탕은 문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도. 그리고 얘네들의 역사의식을 교육받고 그걸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게 성립이 됐을 때 교육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때려잡고 싶다, 민주노총 다 때려잡고 싶다, 문학에 조져버리면 됩니다. 자, 문학이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자, 아까 연도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얘네들은 80년도 딱 준비해가지고 일을 갑니다. 87년도도 서서히 맛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정권 바뀌니까 뭐예요? 야, 이제 판 바꿔 하면서 아까 조직들 딱 해서 충무로 나갔던 가장 1세대, 여러분들 아시는 정지영 감독이, 부러지는 화살을 만났던 정지영 감독이 당시로 쓴 블록버스에 지금 또 한 200억 정도 들인 블록버스를 가지고 남부군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게 빨치산이거든요. 그 빨치산은 말을 못 쓰니까 남부군 해가지고 딱 쓰는데 카피 문구도 죽입니다. 남부군은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감동입니다. 쫓기던 자 모두가 다 우리의 형제였으니 하면서 이제 빨갱이는 나쁜 놈들이 아닌 거예요. 빨치산도 우리의 형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자 했던 투쟁은 다 감동이었던 거예요. 판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 무섭냐면, 자, 그전에 남과 북이 인민군과 국군이 적과 동지 개념이었는데, 자, 우리가 둘 다 형제예요. 남과 북은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적이 있어야, 우리 갈라는 나쁜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자기들이 작당을 하면서 나눴던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념보다는 민중의 비극을 다루고 그 비극의 대상을 외부에 둔다. 북한도 같은 민족이고 빨치산도 우리의 형제자매다. 동족 산잔의 주범을 유엔군으로 둔다.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쟤네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독립영화사 역사책에 쓴 글이고 이게 부산영화제 조직위원장이라는 놈이 말한 겁니다. 이용관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의 대학의 영화과를 가르치고 있고 가장 크다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조직위원장으로 있어요. 제가 잘라냈는데 부산 사람들이 또 붙여줬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부터 반공이라는 개념은 넘어서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미군 놈의 유엔군 놈의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이꼴됐다. 남과 북은 마인드를 이제 다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들이 뭐냐면 음만은 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순박한 산골에 사는 시골 아줌마가 미군한테 겁탈당하고 양공주가 돼가서 거기서도 미군들한테 겁탈당하고 막 다 뺏기고는 아주 그냥 미군을 나쁘게 만드는 영화도 나오고 마무방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시절은 뭐냐면 미군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이 한 곳에 마을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문화부 장관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자, 그러면 얘기가 끝났죠.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람들이 문화부 장관이 되고 여러분들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그림은 동시에 다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딱 끝났으니까 자, 이제 우리 판 만들어가면서 만들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든 게 돈 좀 벌어볼까 하면서 만든 게 이제 웰컴 투 동막골 공동경비교 JS 딱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민족주의가 딱 들어가는 거죠. 야, 우리 형제야, 이제 우리 통일해야지, 그죠? 통일해야지. 저희 반미 초새끼들 다 쳐내버리고 통일해야지. 팝콘 날리면서 그냥 연합군한테 총을 쏴, 미사일 연합군한테 쏴버리잖아요. 바추카프를. 예, 그게 동막골. JS는 뭐예요? 판문점 지키고 있는 유엔군들 나쁜 놈들. 우리는 형제자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는 북한군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형제로. 자,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아까 제가 투에서도 봤지만 기업들, 자, 2000년도에 CJ ENM이 형성이 되는데, 야, 아까 말했죠? R2B. 왜 이렇게 되느냐? 김대중 정권이 딱 들어오면서 영화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영화진흥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바꿔버립니다. 위원회 체제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화 얘기지만 다른 분야도 똑같습니다. 교육 분야든 뭐든. 그러니까 공사 체제를 위원회 체제로 싹 바꿔버려가지고 일반인들을 대거 진입하게 만든 게 교육이든 사회든 정책이든 문화든 다 김대중 때인데, 그래가지고 CJ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화 쪽이 중요해서 문화 쪽을 히틀러처럼 자기도 먹고 싶은데 돈을 좀 굴려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CJ 집안에서, 삼성가 집안에서 버림받았던 그래서 미국에서 혼자서 그 삼성가는 병이 있잖아요. 불치병이. 치료받고 있는 이미경을 픽업을 해서 CJ ENM한테 돈을 왕창 꽂아줍니다. 네가 이 판 좀 정리해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CJ ENM이 전 문화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돼요. 지금도 CJ 도장 없으면 상업영화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분들이 막 150억 갖고 영화 찍어가지고 막 국제시장 같은 거 막 하자. 세상 물정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국제시장도 윤재군이 그냥 이미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어갔기 때문에 하나 만든 거고, 거기서 보수라는 것은 없어. 그냥 아주 일반적인 얘기였을 뿐이죠. 자, 전쟁 영화. 그러니까 전쟁 영화가 보다 이제 한국 영화가 세 번째로 변화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파도 아무것도 이제 무장 해제 수준으로 들어가. 어떻게? 자, 세 번째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강재규라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우리 편으로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뭐 국제시장 때문에 윤재규를 하는데 아니고, 이 강재규 씨가 뭐냐면, 강재규는 좌파들도 인정해요. 한국 영화의 모든 것은 쉬리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쉬리 이전까지는 극장 한두 개관, 단성사에서도 막 줄 막 쫙 서가지고 계속 봐야 되고, 그런데 쉬리 때문에 쉬리 이후로 멀티플렉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멀티플렉스가. 근데 그 CJ하고도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강재규의 행보를 보면 재밌어요. 우파들은 팩트만 따진다고 하는데, 팩트로만 따지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팩트는 우리 쪽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파는 그런 게 없어요. 역사를 참 희한하게 봐. 근데 우리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게 영화에서는 가능해요. 왜? 강재규를 보면 쉬리와 태극기 날리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다 알잖아요. 재밌는 게 쉬리가 만들 때는 98년도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열심히 민족주의를 좀 바꾸고 있는데, 쉬리에서는 민족을 적으로 다시 돌려요. 네? 그럽니다. 또 신나게 액션 영화로 재밌게 만들어요.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2003년도 누구예요? 노무현입니다. 희한해요. 강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대되는 영화만 찍어왔어요. 그 정부가 반대되는 영화만. 그래서 그때는 막 민중 찾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학생 막 하고 민중 찾고 하는데, 민중 뭐 다 필요 없어. 가족, 내 가족. 우파의 최대 가치인 내 가족. 태극기 날리면서 형 돌아와.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형 계속 쳤잖아요. 가족. 근데 이것도 빨갱이 좀 멋있게 그렸다고 우파는 뭐냐면, 빨갱이들 조금만 멋있게 나온다고 하면 다 저 빨갱이 영화라고 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왜? 수준 자체가 낮아버리니까. 얼마 전에 출국이라는 영화 할 때 마지막에 그 딸내미 혜원이 조금 이쁘게 나온다고 북한을 미워했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막 좌파영화도 하는 그게 가장 멍청한 그게 우파의 문화적 수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그 우파들이 그렇게 나섬으로 해서 뭐가 사라지느냐? 열심히 띄웠던 내가 했을 때는 뉴스에서 기사든 뭐든 해가지고 통행의 딸, 혜원이, 규원이, 신숙자 모녀, 예? 그게 나오잖아요. 통행의 딸 얘가 나오고, 그래서 북한에 또 인권 문제가 나올 거고 정치범 수용소가 나오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북한을 조금 이쁘게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찬양 영화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우파가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냥 무지막지한 북한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안보관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런 친구들한테 영원한 꼰대 소리를 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꼰대니까 그 사람들은.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강제교육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어쨌든 이것을 산업화 제2의 산업화를 이루는 건 김대중이 확실합니다. 왜? 돈 엄청나게 정부 돈을 꼬라박았으니까. 잘못된 산업화죠. 박정희 대통령은 잘하는 곳에다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꽂아줬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희한하게 탄생한 게 강제교육이라는 우파에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살려야 할 괴물이 태어난 건데 우파는 전혀 관심이 없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우파에서도 독립군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좌진마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우파가 지켜야 될 역사 속의 인물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아주 미안하지만 박제시키는 작업만 하고 있어요. 우파는 살리는 게 아니라 박제만 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모르니까, 문화를 모르니까. 문화를 집어넣어야 살아납니다. 쟤네들이 노면 그렇게 팔아먹는 이유, 예? 김구가 저렇게 멋있게 나오는 이유들이 계속 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살아놓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를 어떻게든 계속 죽이려고만 하고 있죠. 박제로만 만들려고. 왜? 그거 갖고 자기들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우파는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강제교도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영화 쪽에서도 경제 부분마저도 끝난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장난을 하는 게 우리는 이건 이제 애들끼리 얘기인데, 자, 쟤네들이 반공을 없애버리고 반전을 먹었으면 우리는 반전해서는 안 되거든요. 반전은 평화니까. 그럼 우리 현실 얘기하자. 분단 영화를 하자. 응?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이런 영화 만드니까 분단 영화 만들자 우리. 먼저 선수를 쳐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이미지 작업입니다. 먹히면 다행인 거고 안 먹히면 빨리 다른 단어 찾아내면 돼. 쟤네들은 막 적폐니 뭐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왜 우리 못 만들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부역자들이란 단어도 원래 좌파들이 빨갱이들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부역자들 처럼들하고 딱 찍어놓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아주 글 칼럼 쓰고 막 역사책 쓰시는 분들도 저 부역자 새끼들, 문재인처럼 북한 부역자 이런 말 씁니다. 그게 이미지 전환인 거예요. 긴 말 필요가 없잖아요. 부역자, 그러니까 초놈이 부역자. 사람들이 딱 보고 부역자 맞네. 끝입니다. 그게 이미지인 겁니다. 지금 우파 문화전쟁에서 제가 유일하게 성공한 게 부역자 만들어서 부역자라는 단어를 사람들 이미지 속에 좌파든 뭐든 할 것 없이 다 박아버렸다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계속 사용하시면서 문재인 부역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문재인은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부역자? 북한 부역자.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젊은이들한테 아주 쉽게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서 분단 영화도 마찬가지.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안 받으면 그럼 다른 단어 찾으시면 돼요. 뭔지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선점이 모든 것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파 영화는 우파 문화는 총체적 난국인데요. 일단 강제유 같은 사람 우리가 잡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찍고 나서 하와이로 가버립니다. 할리우드 가겠다고. 한국에서 영화 못 찍으니까 핍박을 받았겠죠. 실패하고 오죠. 마이웨이 하다가 쫄딱 망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할아버지들 장수상회 이런 거나 만들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화적 무지입니다. 문화를 모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역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려면 문화를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가서 원서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역사가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가장 쉽게. 그러니까 좌파들의 영화를 다 보십시오. 좌파들의 책이든 뭐든 다 보세요. 아까 태백산맥 같은 거. 역사가 있어야만이 만들어요. 거기다 이념을 녹일 수 있어요. 이념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념은 기본인 거고 이 이념을 따르는 역사를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화를 개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를 모른다는 것은 역사를 알 길을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고 싶다? 이승만 박정희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볼 거 아니에요. 노무현 다큐멘터리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루트가 차단되어 있는 거죠. 왜? 이승만 박정희를 얘기해서는 그 밑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이해하고 받을 수 있고 그 연결고리가 형성이 돼서 이승만 박정희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다른 놈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이승만 박정희만 있었는데 이래버리는 순간 그건 역사가 아니죠. 내 취합했을 뿐이지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건 오히려 우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좀 심한 얘기지만 부역자들 다시 돌아가면은 부역자들 원을 갖다가 미국하고 일본에서 외국에서 시사를 하면서 창피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좀 심한 말을 못 쓰니까 창피 수준을 내시지만 그것보다 더 좀 상스러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문화적 역사적 수준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딱 보면서 저 박근혜 불쌍하고 저 박근혜 쳐 죽일 놈, 박근혜 넣는 사람 쳐 죽일 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될 동안 당신들은 뭐 했어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딱 던져요. 저도 차도 답을 못 줍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어서 쓴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어른들 그러죠. 태극기 흔들어서 태극기 흔들고 뭔 상관이에요? 일본은.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돕고 싶다. 돕고 싶은데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를 딱 봤을 때 영화를 정확하게 역사와 문화를 인식해서 던지는 질문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박근혜 대통령만 나오면 눈물 흘리고 다른 거 분명히 막 얘기했는데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만 나오면 눈물 흘리는 그 정도의 문화의식만으로는 절대 지금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이제 어른들이 배우셔야 되는데요. 손자 손녀한테 가서 배우세요. 상관없어요. 컴퓨터도 배우시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가 맨날 할아버지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지. 애들한테 컴퓨터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용돈 1,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해보세요. 좋다고 가르쳐 줘요. 야, 1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 줄 테니까 나랑 이 영화 한 편 부역자들 이거 한 번만 봐줘. 인터넷에 좀 부역자들 원 어떻게 보여주는 거 봐봐. 찾아주면 1,000원, 같이 봐주면 10,000원. 애들 할 일 없어요. 아니 시장경제 자유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면서 애들의 노동력도 인정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공짜 안 쓴다니까요. 그게 시장경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가르쳐. 내가 10,000원 주면 해줄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그죠? 그거 뭐야? 근데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잖아. 바쁘잖아. 놀러 가야 되니까. 애들도 자기 가치 부여에 대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미 시장주의자들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창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이 되는데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전화하지 말고 손녀 알려주려니까 해주면 10,000원. 죽으라고 찾아낼 거예요. 죽으라고 할 거고 할머니 내 이름으로 둘까요? 2명 해주면 너 두당 20,000원. 바로바로 한다니까요. 오히려 애들이 현명합니다. 애들한테 많이 봐오신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이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알고 있어요. 왜? 어쨌든 좌파들이 제공한 역사를 보고 있고 자기들이 궁금하면 찾아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어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단지 쟤네들이 주입한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들이 뭘 하나요? 그럴 때 길게 야 이 새끼야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봤자 의미 없다니까요. 10,000원 줄 테니까 부역자 나랑 같이 봐보자. 네? 10,000원 줄 테니까 뭐 한다는데 같이 가보자. 재밌게 거기서 하면은 10,000원 더 줄게. 온다고요. 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문화 권력이 건재한 겁니다. 지금 좌파 문화 권력이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미투 사건 팡팡 터졌잖아요. 잘 생각해. 문학에서 터졌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판으로 넘어가서 막 정치판 갑자기 정치판에서 저 들은 놈들 그거 아니에요. 미투가 터진 첫 번째 이유는 문화 권력의 재편입니다. 그동안 이윤택님은 지금 날라간 사람들이 워낙 매 수십 년 동안 해먹다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해먹다 보니까 그 밑에 20, 30대부터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이제 40, 50대 얘네들이 이제 허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꼬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박근혜 정부 때죠. 이걸 갖다 착 역으로 하면은 이제 우파 문학에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살아볼 수 있다 했는데
못한 거고 차은택이나 최순실 이런 데 다 말아먹은 거고.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바보가 아니면 쟤네들도 알잖아요. 그래? 한번 정리하지 뭐.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더 현 문재인 정부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세대 교체에 지금 좌파는 또다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더 충성 경쟁을 하겠죠. 그 전보다. 왜? 이제부터 자기들도 20년을 해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총선 문화적으로 딱 보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대선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총선이고 대선이고 나발이고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쟤네들을 공격 포인트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국회의원 몇 명 바꿔봤자 안 바뀝니다. 왜? 사회 곳곳에 아이들 뇌세포 곳곳에 이미 좌파들의 의식이나 사회설 이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의원 몇 명 바뀐다고 우파는 계속 똑같은 일에 반복만 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문재인이 못하니까는 좀 나도 한번 나서볼까 하면서 70대 노인네가 사우나 가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끔찍해요. 문화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기본 베이스가 어디까지 떨어져 있나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내년 총선 얘기 안 나옵니다. 하느님만 찾게 돼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대한민국을 빨리 망하게 해서 우리를 전부를 다 광야로 내쫓게 해주세요. 다시 이스라엘 건국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자, 영화계는 아직 전쟁 중이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때 인천 상륙작전 한다니까는 막 온 영화계 막 다 장난치고 막 하고 욕이란 욕은 다 했지만 그다음에 했었죠. 그러니까 반공주의가 사라지고 이제 민족주의 성향이 지금 영화들이 됐지만 우리는 이걸 깨지 않으면 민족주의 개념을 문화판에서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향후 20년 동안 지금보다 더 지독하게 사회주의적인 문재인을 찬양하는 영화까지 보게 될 겁니다. 출판계를 한번 볼까요? 후라는 책에서 이제는 손석희까지 영어로 나오잖아요. 위인전으로. 이미 근데 아이들은 인정합니다. 왜? 손석희 JTBC 사장이잖아요. 아나운서잖아요. 아이들한테 멋있어요. 이미 거기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자녀는 안 그럴까? 주위가 다 그래요. 주위가. 자, 여러분들은 영화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세뇌했다라는 게 히틀러라고 알고 있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해먹었고, 자, 그 다음에 한 게 김일성입니다. 그죠? 김일성도 계속 신상욱 뭐 이런 사람들 영화 쪽에 무조건 문화 쪽에 투입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질 때 좀 안다는 그 유명한 좀 난다긴다는 문화 예술들이 다 북으로 넘어갔었어요. 그 정도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짜잔 이분이 지금 하고 있죠. 자, 문학의 권력 개편도 성공을 시켰고, 이제는 이 사람이 뭔 치매에 걸려서 뭔 말을 하든 간에 돌격 앞으로 하면 다 돌격할 사람들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문학에. 자, 여기서 이 사람 뭐 탄핵시키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걔네들은 없어요. 문재인도 뭐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을 계속 먹게 해주는 조직이 위에 남아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직은 건재합니다. 그 문화 권력 조직이. 그럼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해먹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뭔 짓을 하든 얘네들 최대 목표는 다음 정권도 잡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은 문재인이 하도 망하니까 우파 쪽으로 올 거다? 쟤네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만 바꾸면 돼. 얘만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역자 2에 그걸 넣으려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안 넣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히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결론 하나가 아마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듯이. 자,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문화를 좌파가 가지고 있다. 그런 멍청한 생각을, 그건 좌파가 만들어둔 프레임이에요. 좌파는 문화 쪽 하는 거고 우파는 경제 이쪽 한다, 뭐 안보 이쪽 한다. 가장 멍청한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문화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은 우파입니다. 그걸 좌파들은 지들 먹는 걸 하기 때문에 우파는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믿고 가요. 이 세대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우파는 형식만을 검사를 해요.
형식만. 좌파는 그러니까 형식만을 검증하니까 좌파들이 맨날 형식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탄압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근데 순수 예술가들은 뭐냐면 탄압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비너스 때 조개 껍질 있잖아요. 원래는 그 전에 여자든 남자든 다 옷 벗는 거 다 나왔었는데 탄압을 한 거예요. 야, 좀 중요 부위 가려 하니까 중요 부위 그림 그리지 마 하니까 그래다 조개를 붙인 거예요. 그게 예술가들이에요. 그게 우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식 검열입니다. 근데 좌파는 뭐를 하느냐? 찍어. 아까처럼 똑같은 거예요. 찍어. 다 마음대로 찍어. 다 만들었어. 영화제 내. 영화제 딱 가면 뭐가 돼요? 우리 영화제는 이런 것만 하니까 네 영화 안 틀어줘. 지금 부역자들이 극장에서 못하는 거, 너 만들어. 근데 우리 극장에서 네 영화 안 틀어. 그럼 누가 그런 영화를 만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극장에 걸 수 있구나.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영화제 상을 받는구나. 애들이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영화만 만들게 됩니다. 시스템을 장악한 거예요. 그게 좌파들이 문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파는 시스템을 장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차이 하나가 세상을 사회주의로 만드냐 자유민주주의로 만드냐 차이인데 이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좌파들의 그 시스템을 부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매트릭스 보셨죠? 네오라든가 시온에 갔던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 지금 대한민국은 그 개인의 자유의지 딱 하나만 남아요. 다 뺏기고 모든 자유 다. 그 와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지켜내고 만들어내느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지금 무기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그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극장에. 이번에 전국 순회상영화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도는데 일반 극장에서 죽어도 안 받아준 거 지금 한 달 동안 싸워가지고 부산 쪽하고 대구 쪽하고 경상도긴 하지만 롯데시네마를 뚫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나간 게 아닙니다. 제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시민분들 가지고 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장을 몇 번 가서 막 싸우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보고 싶어 한다니까? 니들은 돈 받으면 돈만 내면 돼. 돈만 받으면 되잖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안 해줘? 사람들 몇 명 모은 거예요. 단체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날 저희가 부역자들 원시사회할 때 했어요. 저게 300석짜리 극장입니다. 미친 척가 망해도 폼나게 망하자 하고 영화 제작비의 반 정도를 극장 대여로 한 번 빌리는데 썼어요. 가지고 그날 극장 측에도 어떤 영화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인가 하는데 12시에 장소를 사람들한테 문자로 보내서 볼 사람 오세요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했는데 그때 300석이 꽉 차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그냥 네 쳤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게 무서운 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역자 툴을 만들게 된 것처럼 그때 느꼈습니다. 저도 분명히 여기서도 뭔가 문제제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고 이번에 부역자 툴 할 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후원자를 참여하면서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이고 다행인데 문제는 알고 싸우셔야 되잖아요. 내 적이 어디에 있고 이 적의 공격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 이왕 싸우려면 그놈의 약점이 어딘가를 보고 싸우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는 의원만 바꾸면 돼, 저 나쁜 놈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킬레스건을 잘라야 되는 것처럼 저놈의 약점이 어디냐를 딱 알아놓고 찌르려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김원봉 갖고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언론에서 나오고 5년 전에 김원봉을 얘기했었고 제가 3년 전부터 박상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박상실 이름만 들어본 사람 몇 사람 안 되실 겁니다. 박상실이 누구냐? 김좌진 장군 암살범이에요. 근데 그 김원봉 다음에 올 가을쯤에 박상실에 대한 드라마가 또 나옵니다. 근데 박상실은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왜 드라마 왜 만들어요? 내년에 분명히 또 독립군 추서될 겁니다. 근데 박상실을 왜 띄우느냐? 김좌진을 내리는 거예요. 그나마 자유시 참변하고 연결되고 있는 우파 진영의 독립군 장군이기 때문에 없애버린 지운 겁니다. 이 박상실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 이유를 설명해 예를 띄우면서 김좌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그 독립군들 딱 공산주의자 독립군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박헌영부터 농담이 아니라 김일성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타겟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원봉 갖고 싸운다. 5년 전에 싸우려 할 때는 왜 안 싸웠는지 몰랐잖아요. 지금도 박상실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인터넷상에 지금 조회가 없습니다. 조만간 박상실 TV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료가 쫙 깔릴 겁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바꾸고 가요. 근데 그걸 누가 찾아내야 되냐? 우리가 무기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역사라는 것은 무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좌파는 투쟁수나 도구 삼았지만 쟤네들이 그걸 다 무기로 싸운다면 우리도 그걸 무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기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들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까지 더한다라면 진리와 질수가 없는 싸움인데, 우린 지금까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겁니다. 문화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에 판단 기준을 내리고 뭔가 문제 제시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 누가 좀 극장에서 우리 영화 좀 틀게 해주세요. 부역자가 투가 국제시장 2 같은 거 만들어서 극장에 좀 오면 가서 볼게요. 안 돼요. 만들게 하고 극장에 걸게 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역자들 2 정식 극장에서 한 번도 안 걸릴까 우리는 각오를 하고 이런 교회 돌면서 지방에 세미나실 조그만 데 돌면서 할 각오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8개 도시 도는데 한 군데 빼고 7개는 다 극장에 잡았어요. 어떻게든. 아니 이제 공격 들어와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격 들어와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걸 내가 싸우냐? 아니에요. 제가 싸우려면 지쳐서 안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다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싸워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항상 들려오는 거. 극장 하나가 익혀 잡기가 힘들어. 심각하네.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됐어?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니 그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야. 당연히 돈 내고 내가 돈 내고 그냥 빌리면 빌려야 되는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안 빌려준대. 뭔 영화 같은데요. 부역자 2 안 빌려줘요. 쟤네들은 노무현이다 막 틀면서.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걸 싸우는 방법은 이제 하나씩. 그리고 제가 이게 김 목사님께 정말 고마운 게 딱 하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 우리는 만드는 데 바쁜 사람들이니까. 근데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건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주지 않으면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억을 들이든 10억을 들이든.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갖고 영화를 만들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불러주시고 찾는다라면 그건 영화가 됩니다. 역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찾아보면 폴건 감독이라는 거에서 권순도 감독이면 이렇게 그 기독교 영화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좀 못 만들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영화도 애정을 가지고 계속 찾아주시고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응원을 보내시면, 좀 부족하더라도 응원을 보내주시면 걔네들이 또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는 힘이 돼요.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사가 아니더라도 전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불러주신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댁에 돌아가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변에 같이 볼 사람 없나 이제 확인해서, 카페라도 상관없어요. 불러주시면 가는 거니까 하고, 지금 당장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녀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10,000원 주시면서 작당들 홈페이지 있다더라. 한번 찾아 들어가 보고 회원가입하고 후원회는 어떻게 모집하는지 좀 알려줘봐. 지금 한 달에 15,000원 줄 테니까 홈페이지 네가 관리해.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합니다. 좋다고. 해줄 거죠? 네, 됐어. 웃잖아. 예,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